오늘은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하는데 내용이 조금 하루 하기에는 좀 빡빡할 정도로 적지가 않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흑체 복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흑체 복사가 그 양자역학의 약간 시작을 알리는 이런 그 연구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그 광전 효과는 물리원에서도 배웠죠. 광전 효과가 그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로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의 한 실험이었죠. 근데 물리2에서는 이 광전 효과 말고도 역시 빛을 입자로 봐야 되는 실험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컴포턴 효과 혹은 컴포턴 산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1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입자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입자를 이제 파동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인데요. 이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과 그거를 이용한 몇 가지 예를 볼 겁니다. 몇 가지 예라고 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수소의 전자를 이제 파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그 전자연미경, 요거에 대해서 보면 오늘 내용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 내일 배울 그 양자역학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 책에 보통 맨 처음에 다루는 내용들이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그 면접에서도 되게 자주 물어보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교양적으로 듣기에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일 배울 양자역학이랑 오늘 배울 요 내용들이 보면 좀 이해 잘 안 되는데 재밌는 약간 이상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제 좀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 흑체 복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요 흑체 복사의 비밀을 밝힌 사람이 막스 플랑크입니다. 독일에. 그래서 그 H 해가지고 플랑크 상수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플랑크 상수의 그 이름의 장본인이 흑체 복사를 비밀을 밝힌 사람인데요. 그 사진 보면은 약간 머리 숱이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딱 봐도 이제 독일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이제 흑체 복사를 비밀을 밝힌 사람인데, 일단 흑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그 물리학의 큰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흑체 문제가. 그때 분위기는 이제 물리학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모든 건 다 밝혀졌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응용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몇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흑체였습니다. 이 흑체는 특징이 뭐냐면 약간 가상적인 물체인데요. 이거 거의 흑체에 가까운 물체들은 몇 개 있습니다. 흑체는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그러면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 빛을 안 내놓을 것 같잖아요. 다 흡수해버리니까 반사하는 게 없습니다. 다 흡수합니다. 근데 흡수했다가 방출합니다. 근데 방출하는 게 그냥 단순히 반사해서 방출하는 게 아니고요. 뭐 굳이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재구성해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방출할 때는 또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방출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이 관찰해 보면 온도가 같은 흑체에서 나오는 그 빛들의 파장 분포들은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그 흑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 영역대가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이 검은 구멍, 이게 이제 보통 이상적인 흑체라 불리는, 상자에다가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그 구멍을 보면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관찰해 보면 거기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고, 연탄 구멍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검은 구멍의 실제 예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태양을 대표적인 흑체로 우리가 보는데, 태양은 왜 대표적인 흑체로 보냐면은 태양 주변에 오는 빛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행성에서 반사된 빛하고 별빛 이 정도인데 태양에서 또 다른 별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태양으로 오는 빛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흑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흡수되는 빛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방출되는 빛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흑채를 나타낼 때 대표적인 이제 개념적인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구멍이 이렇게 이게 이제 검은 구멍인데요. 여기 이제 전자기파가 이제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겠죠. 근데 이 구멍이 되게 작으면요, 이렇게 들어온 빛이요, 내부에서 이렇게 막 반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사가 일어날 때 요 반사들이 다 전반사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사가 되다가 이제 조금씩 흡수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 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얘가 반사하다가 막 나올 수 있는데 그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요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요 구멍은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검은 구멍이 이상적인 흑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 자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요 구멍 자체에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지만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이 흑채 복사 연구인데, 그게 이제 고전적인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흑채 복사라고 하는 거는 그 검은 구멍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흑채 자체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가 얘기한 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흑채 복사에 대한 몇 가지 식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순서가 이게 논리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원래 플랑크의 얘기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그냥 수능 특강의 그 순서를 그냥 따라갈게요. 현대 물리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요 두 법칙도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물리투에는 결과만 나옵니다.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빈은 이제 과학자 역시 이름이고요. 뭐 빈의 자리 옮김 법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보면 왜 이리 얇아졌지? 써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밑에 그 주황색 선, 여러분 흑백선으로 되어 있죠? 잘 맞춰서 적어라. 람다 맥스 곱하기 t는 상수입니다. 상수인데, 요 t는 흑채의 절대 온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람다 맥스는 온도가 t인 흑채에서 나오는 빛들 중에서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나올 겁니다. 전자기파가. 그 중에서 가장 세기가 센 빛의 파장이 람다 맥스입니다. 요 두 개 곱이 일정하다는 거는요, 온도가 높은 흑채일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세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뭔가 대략 느낌은 맞죠?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되게 세게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 생각해 보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요런 뭐 법칙입니다. 법칙인데 요거 여러분 심심하면 나중에 한번 계산해 봅시오. 요 태양이 절대 온도가 한 6000 켈빈 정도 되거든요, 대략. 여기 6000 집어넣으면 이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000 켈빈에 해당하는 흑채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중에서 세기가 가장 강한 빛이 가시광선입니다. 즉 태양에서 온 빛 중에 세기가 가장 센 빛이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가 그 빛에 진화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환경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한번 대학교 가서 유도할 일 있으면 한번 유도해 봅시다. 신기하게도 이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명정당 복사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보통 이제 별의 연구에 대한 식입니다. 이 두 식은. 그래서 얘는 그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합니다. 이것도 뭐 되게 신기한 결과예요. 왜 하필 4승일까? 근데 이것도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럴 기회가 생기면은 한번 잘 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시그마는
이 스테판 볼츠망 상수라 불리는 건데 뭐 이런 숫자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T에다가 6000 켈빈 집어넣으면 태양이 1초당 태양 표면 1제곱미터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지 계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흑체 복사 스펙트럼의 해석인데요. 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여기 흑체 복사에서 나오는 요 빛을 파장대별로, 가로축이 파장이죠. 파장대별로 그 세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은 실제 관측되는 흑체 복사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는 태양을 관측한 겁니다. 태양을 관측했을 때 여기 1000나노미터거든요. 1000나노미터에서 0나노미터 사이, 그러니까 500에서 600나노미터 정도. 요 정도의 파장이 가시광선 파장입니다. 여기에서 빛이 제일 세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안 해볼 겁니다. 조금 수학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레일리와 진스라는 과학자가 요거를 이제 뉴턴의 고전 이론으로 요거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요게 파장이 긴 영역대는 실제 관측값과 뭐 얼추 맞아요. 얼추 맞는데 이 자외선 파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외선 쪽으로 가까울수록 이 세기가 무한대에 수렴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뭐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뉴턴의 역학으로 이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이 물리학으로 설명을 하려 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물리학이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좀 오게티 같은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이 플랑크예요. 근데 플랑크도요, 그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은, 저도 그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얘기를 들었는데 책을 통해서 약간 사실은 좀 끼워 맞추기식으로 맞췄대요. 약간 운 좋게. 막 그냥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다가 그냥 어떤 과정을 했냐면 그냥 뭐 이래저래 해보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봤더니 그 양자가설이라는 건데요. 빛이 가지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 전까지는 당연히 무조건 연속적인,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값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랑크가 가설을 세웁니다. 이 빛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 어떤 특정 값에 이 정수배인 띄엄띄엄한 불연속적인 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특이한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식이 조금 익숙할 거예요. 요 HF가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죠. 요거에 이제 정수배만큼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어떤 최소 덩어리, 이 최소 덩어리가 이제 양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연속적인 어떤 최소값.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빛이 진동수가 F면은 플랑크 상수 곱하기 그 진동수가 되는 최소 덩어리의 정수배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값만 가질 수 있는 불연속적인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 파장대별로 나오는 빛의 세기에 대한 식을 유도해 보면 그 식이 실제 관측값과 너무나도 완벽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플랑크는 처음에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니 믿겨지지 않아서 플랑크 자신도 실제로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게 흑체 복사 문제가 해결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불연속적인 값들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여러분한테 되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흑체 복사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깁니다. 내용이 기는데 항상 보면 현대 물리책의 양자역학 시작할 때는 근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공부하게 될 계기가 되면
요걸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그래서 요 흑제복사의 의의는 뭐냐면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세상의 물리량들은 불연속적인 값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알고 보니까 실제 영화처럼 불연속적인 사진의 연속인 것처럼 영화가 뭔가 불연속적인 물리량들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린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보면 이제 광전 효과가 나오는데요. 거의 모든 현대 물리책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흑제복사 얘기하고 광전 효과하고 컴포턴 산란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광전 효과하고 컴포턴 산란이 대표적으로 연속적이라 생각을 했던 그 빛의 에너지가 빛 자체가 아예 불연속적인 입자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입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가정으로서 다 설명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광전 효과하고 이 컴포턴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좀 보십시오. 이 두 개는 이게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파동으로 거의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실험입니다. 영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이 있었죠. 그 빛으로 그 실험했더니 간섭 무리가 나왔어요. 그건 빛은 파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 게 있는데 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인 전자기파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게임 끝난 거였어요. 빛은 파동이라고. 거의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이제 빛은 입자로 봐야지 광전 효과가 설명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째 보면 이게 양자역학과 결국에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광자라는 불연속적인 입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또 중요한 실험이니까. 실험 장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오늘은 더듬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물리원 프린터하고는 좀 다른 그림인데 똑같은 장치입니다. 이게 광전관인데요. 역시 안에는 대체로 완전한 진공은 아니지만 진공으로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금속판이고요. 보통 요 금속판을 여기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음극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금속판을. 그리고 요 금속구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이 양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빛을 비추는데요. 빛을 비추면 요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요 현상 자체를 광전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럼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빛의 어떤 물리량들을 변화시키면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물리량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달리하면서 적을 겁니다. 필기를 할 때. 그래서 여기에 빛에 대해서 조절하는 것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제가 필기를 할 거고요. 그에 따른 결과로 전자에 대해서 튀어나온 전자에 대해서 측정하는 어떤 물리량들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쓸게요. 왠지 느낌은 빛은 빨간색 같고 전자는 파란색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대표적인 고정관념인데 전자는 왠지 그냥 입자니까 펄을 것 같고 빛은 이제 뭔가 빨간색 레이저가 떠오르니까 뭐 그런데 근데 실제로 광전 효과는 자외선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저는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빨간색으로. 그 실험을 달리할 때 우린 결과를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슬릿을요. 여기 이 슬릿은 좁혔다가 늘렸다, 좁혔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릿으로 뭐를 조절하냐면은 빛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뭐 빛의 밝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빛의 세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결론을 안다고 생각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자의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수 할 때 개 밑에 시옷 붙여야 되나? 이게 맨날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아인슈타인의 해석은 빛을 광자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포톤. 그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 이름이 광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로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또 빛의 종류를 달리하면서 광원을 달리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조절하냐면은 이 빛을 이제 광자로 보는데 광자 한 개당 에너지를 조절해요. 근데 그건 뭘로 조절하느냐? 이 진동수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었다가 진동수가 작은 빛을 비추었다가 이렇게 달리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물론 한 실험에서는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실험 하나를 할 때에는 이걸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 자체는 단색광입니다. 단색광이라는 거는 색이 단일한, 즉 진동수가 단일한 빛이어야 돼요. 진동수가. 근데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할 때 단색광의 그 색깔 자체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험을 할 때는 색깔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네온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정한 진동수가 나오는 빛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비추면요, 광자하고 전자가 1대1로 충돌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1대1 충돌입니다. 1대1 충돌. 왜냐하면 전자가 너무 되게 작아요. 광자는 더 작고요. 광자는 거의 크기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전자랑 충돌할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0입니다. 1대1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광자가 예를 들어서 1초에 100개 들어가면은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전원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전원장치는요, 그 오음의 법칙하고 여러분 좀 헷갈려 하던데, 요거는 이제 오음의 법칙 이런 게 아니고 요 전원장치의 역할은 뭐냐면 요 전자가 여기 잘 들어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걸 막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요 전원장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가 금속판을 음극이라 하고 금속구를 양극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 양극을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요 음극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순방향으로 연결한 겁니다. 이러면 튀어나온 전자가 100% 양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음극에서는 전자를 밀어주고 양극에서는 전자를 당겨주니까 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튀어나오면 100%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전류를 측정하잖아요. 그럼 그 전류가 뭐냐면 광전류예요. 광전류. 이때 전류를 측정하는데 이 전류가 광전 효과에서 나오는 전류라 해서 광전류라고 합니다. 이 광전류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겠죠. 이 광전류가 세면 셀수록 전자가 많이 튀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에너지는 뭐를 이용해서 측정하느냐? 여기에 이제 역방향을 전압을 걸어줘요. 그럼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역방향으로 전압을 살짝 걸어주면 한두 개의 낙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여기서 이제 방해를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역전압을 더 키워줘요. 그럼 이번에 30개가 낙오를 해요. 역전압을 더 걸어줬더니 이제 딱 100개가 다 낙오가 돼가지고 전류가 더 이상 안 흘러요. 그러니까 그 이상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강전 효과가 일어나더라도. 이때 그 역방향의 전압이 정지전압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여러분은 물리2를 배웠으니까 그 정지전압이 V0이면요. 이때 전자의 에너지는 여기다가 전자의 전압을 곱한 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1운동에너지 정리입니다. 1운동에너지 정리. 딱 저만큼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만큼을 딱 주면은 전자가 운동에너지가 딱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이때 요 V0가 이 정지 전압입니다. 딱 광전류가 0이 될 만큼의 역전압의 크기가 요 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류계로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거고, 이 전압계로 이제 정지 전압을 측정해서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결과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해석한 게 어떤 결과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라고 합니다. 빛을 양자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써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 HF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입니다. 요 EK가 이 튀어나오는 전자 한 개의 광전 효과에 의해서, 파란색으로 적을까요? 튀어나온 전자 한 개의,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요. 요 식으로 치면 요 EK는 EV0 이렇게 됩니다. V0. V0가 정지 전압이 되겠고요. 물리투에서 약간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요 전자의 에너지가 EV0다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W가 뭐였죠? 금속의 이람수였죠. 요건 아까 실험 장치 할 때는 언급을 안 했는데, 보통 요거는 달리하면서 실험 안 합니다. 그러면 광전효과 실험 장치 자체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금속을 종류를 달리하면서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W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때 요 F0가 뭐죠? 기억이 나나요?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계 진동수란 말을 더 많이 썼는데 요즘은 문턱 진동수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의 식입니다. 그래서 빛을 양자, 즉 광자로 보았을 때 이 광전 효과는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보면 요 광전 효과에 대한 모든 실험 결과들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라는 게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광전 효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돼요. 이제 진동수를 달리하면서 이 광자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측정을 해봅니다. 측정을 해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진동수가 다른 어떤 실험을 보통 한 3가지 정도 합니다. 3가지 정도 하면은 이때 이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혀요. 데이터가 점으로. 그 점으로 찍히면은 실험 결과 데이터를 이제 추세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셀로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 X 절편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문턱 진동수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금속에. 그래서 보통 이제 실험 결과로 요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보고 요 문턱 진동수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실제 값과 비교해보는 뭐 이런 실험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동수분의 에너지가 되니까. 그래도 이 그래프 자체를 식으로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운동 에너지가 HF 빼기 F0 이렇게 됩니다. Y = mx 빼기 x0 이런 꼴이죠. 그래서 이제 요 기울기가 h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가로축의 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턱 진동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뭐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리 2에서는 옛날에는 물리 1에서 이 그래프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물리 1에서는 이 그래프를 잘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긴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조금 추세가 잘 얘기는 하지는 않는 편인데 하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 실험 결과를 이제 말로 한 부분하고 그래프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요, 일단 그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는 커야지 튀어나옵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는 최소한 커야지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래야지 아까 그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에서 그 식에서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일 거 아니에요. 양수여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속도가 허수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F가 W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 광전자는 방출이 될 때 즉시 방출이 됩니다. 근데 이 현상이 그 빛을 입자로 봐야지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빛이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인 전자기파라고 하면, 파동이라고 보면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거거든요. 그 전자에. 그럼 전자가 그 원자에게 구석으로부터 나오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받는 과정이 파동으로서 에너지를 받으면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축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야 돼요. 이게 입사하자마자 바로 나오면 안 되고 입사하고 조금 시간이 있는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에너지를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즉시 방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입자 대 입자의 충돌로 보면은 가능한 게, 입자는 충돌하면 그냥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자로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빛이 파동이면요, 그 아무리 진동수가 작더라도 밝게 비추면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전자가 기를 모으듯이 그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커지면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비춰주면은. 근데 아무리 비춰줘도 안 나와요. F가 F0보다 작으면은. 근데 F가 F0보다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약한 빗줄기로 비춰줘도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거는 이제 입자 대 입자의 1대1 충돌로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구체적인 결과로 보면 이 튀어나오는 강자의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는 뭘로 측정하냐면은 정지전압으로 측정하죠. 그래서 이 정지전압으로 실험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광원의 진동수, 즉 쏘아주는 빛의 광자의 에너지, 이 진동수에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아주는 빛의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클수록 튀어나온 전자 한 개당 에너지가 크다. 이런 결과니까 입자 대 입자의 충돌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입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면은 그거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크기도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대 입자의 1대1 충돌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이 1번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이 가로축이 이제 양극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플러스면은 아까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양극이 플러스, 금속판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방향이기만 하면 전류는 잘 흐릅니다. 전류는 잘 흐르는데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걸기 시작하면 전류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진동수가 작은 빛보다는 진동수가 큰 빛이 전류가 완전히 떨어질 때의 역전압의 크기인 정지전압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결과에 대한 그래프와 그 결과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입자설로도 설명이 되고 파동성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입자설로 설명을 하면 이제 그 광전자의 그 개수는 이 전류로 측정을 하죠. 이 광전류로 측정을 하는데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즉 빛의 세기가 밝을수록 광전류가 세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 파동으로 설명해도 당연히 빛이 세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밝으면은. 근데 이제 입자로 설명을 하면 광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겁니다. 예. 이 두 개는 이제 진동수와 같은 빛인데요. 진동수와 같은 빛이기 때문에 역전압의 크기는 같습니다. 밝은 빛이든 어두운 빛이든 역전압이 V0만 되면은 광전류가 0이 됩니다. 0이 되는데 이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이제 세기가 센 빛이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와서 전류가 더 세게 흘렀다라는 겁니다. 1초에 100개 던져줄 때보다 1초에 200개 던져주면 1초에 100개의 전자가 나오는 것보다 1초에 2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면 전류가 더 세겠죠. 그래서 이제 요 결과가 이제 또 제가 2번으로 표시된 요 결과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금속판을 달리했을 때인데요. 요 금속판을 달리했을 때는 요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니까 변화가 없을 거고 요 가로축의 절편이 문턱 진동수였죠. 그래서 금속마다 이람수가 다를 테니까 이렇게 평행하지만 이 문턱 진동수는 다른 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광전 효과의 여러 결과를 줘놓고 여기서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게 무엇이냐 보면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은 세기와 관계없이 즉 개수하고 관계없이 1대1 충돌이니까 즉시 전자가 또 즉시라는 말도 있죠. 전자가 방출이 된다. 이거는 이제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 즉 광자의 개수하고는 관계없죠. 어차피 1대1 충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는 빛의 세기 하면 바로 광자의 개수 전환을 빨리 해버리면 됩니다. 빛의 진동수 하면 광자 한 개당 에너지 이렇게 바로 똑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즉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클수록 방출되는 전자의 에너지가 크겠죠. 1대1 충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광전효과는 이렇게 계속 기억하십시오. 광전효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게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이다. 빛을 광자로 봐야 된다. 이걸로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당위 시간당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커진다는 거는 입자성으로 설명하면 광자의 개수가 많아서인 거고 빛으로 생각하면은 빛이 밝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주니까 많이 튀어나오는 거고 둘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광전 효과고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핵심은 뭐냐? 요 광전 효과는 빛을 입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입자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빛을 그 입자의 이름이 이 광자인 거죠. 포톤. 그래서 그 스타에 나오는 그 포톤 캐논 이게 광자 대포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스타투는 한글로 나온 다음에 광자포로 나온 다음에 이제 포톤 캐논 이렇게 포톤이다. 자, 여러분 좀 첫 시간이 길어질 것 같지만 이게 같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할게요. 요 컴퓨턴 산란도요.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빛을 입자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포톤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컴퓨턴 산란도. 그래서 물리원에는 배우지 않았던 또 빛의 입자성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 실험 결과 탑2의 또 하나가 됩니다. 컴퓨터 산란도 되게 유명한 실험입니다. 유명한 실험. 요거는요, 제가 좀 시간이 남으면 그 유도 과정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생략할게요. 시간의 흐름을 보아하니 생략을 해야 될 것 같네. 네.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아, 잠궈도 됩니다. 예. 네,
컴퓨터 산란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얇은 흑연판입니다. 흑연은 이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규칙적인 배열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약간 격자 구조로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여기 X선을 입사시킵니다. X선을. 그럼 여기에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그리고 얘는 산란이 되고요. 근데 고전적인 해석으로 산란은 그냥 요 흑연 원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겁니다. 그냥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거고 그냥 방향만 탁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적인 변화가 없어야 되고 파장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파장이 요 그림은 좀 그림이 좀 그 시기에서 잘 표현을 안 해놨는데 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은 요 파장이 길어지는 걸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나름 색깔도 생각해서 그린 거예요. 빨간색이 파장이 더 길잖아. 그래서 나름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집니다. 근데 요거를요 어떻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실험 결과하고 맞아 떨어지냐면 빛이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세우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그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게 맞으니까 이게 그렇게 가정을 했지만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요 입사 전의 파장, 입사 후의 파장이 그러니까 산란 후의 파장이 산란 전의 파장. 보통 초기 값에 요 제로를 밑에다 많이 붙여줍니다. 초기 값에. 그래서 산란 이후의 파장이나 산란 전의 파장이나 같아야 되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 또 색깔을 좀 해볼까 그러면 산란 전의 파장보다 산란 후의 파장이 더 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색깔은 진동수가 결정짓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어차피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진공에서는 일정하니까 파장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요게 근데 좀 약간은 납득이 가는 게 뭐냐면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어야 됩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진동수는 파장하고 역수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요? 예, 오른쪽이 더 크죠. 맞죠? 그러니까 산란 이유가 에너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 중 일부가 전자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자로. 근데 뭐 이거는 얼추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운동량 보존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식까지는 구하지는 않지만 운동량 보존식은 한번 세워볼게요. 보존식만 세워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이제 람다 제로인데요. 람다 제로인데 이게 상대론적 운동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자의 운동량. 이게 뭐 드브로이의 운동량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그럼 파장이 람다 제로인 파동에 그 파동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의 운동량은 뭐가 되냐면 얘는 람다 제로분의 플랑크 상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 운동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그냥 P0라고 둘까요? 우리는 파란색으로 할까? 느낌 오게. 근데 충돌 이후에 이 빛이 입자라 생각하고 그 입자의 운동량을 파장으로 나타내면 얘는 람다분의 h 이렇게 되고요. 물론 지금 방향은 비스듬한 방향입니다. 운동량은 방향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방향이고 전자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요게 이제 충돌 전
요 빛과 즉 광자와 요 결과를 아니까 광자라고 할게요. 광자와 전자의 운동량의 합은 요겁니다. 왜냐면 얘는 정지에 있었거든요. 정지에 있었고. 그럼 충돌 후에는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을 합친 게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 2차원 충돌 배웠잖아요. 그래서 XY로 나눠 가지고 XY로 요거의 X축 방향 운동량 성분과 요거의 X축 방향 운동량 성분 합치면 처음 운동량이 될 거예요. 그 얘의 Y축 방향 운동량하고 얘의 Y축 방향 운동량 합치면 0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식을 옆에 한번 세워봤습니다. 보면 요 식을 해석해 보면 요 람다 제로분의 H가 X 방향의 두 운동량의 합입니다. 전자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량 없고 광자의 운동량만 있는 겁니다. 여기 좀 적어줄까요? 이게 이제 광자의 운동량입니다. 그다음에 충돌 후에 요 MV 코사인 세타는 뭐냐 하면은 코사인 파이죠. 요거는 이제 얘가 속도가 V가 된 거예요. 요거 이 전자의 질량이 이 M이고요. 그럼 이 전자의 운동량이 MV잖아요. 근데 MV인데 방향은 비스듬한 방향이죠. 수평면과 파이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입니다. 그럼 X축 방향 성분은 거기에 코사인 파이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MV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얘는 충돌 후 광자의 운동량입니다. 충돌 후. 근데 이거는 광자의 그 비슷한 방향의 운동량의 크기고 X축 방향의 운동량의 크기는 역시 얘가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지 이 X축 방향 운동량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X축 방향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고요. Y축 방향은 운동량이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 방향의 그 전자의 운동량하고 그 아래쪽 방향으로의 그 충돌 후 광자의 운동량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게 유도하는 과정을 하려 했는데 생각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보존식이 있고요. 그래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필요가 없긴 합니다. 물리 2 과정에서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나중에 또 대학 가서 배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대략 흐름만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 이제 상대론적 에너지 사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집니다. 길어지는데 요게 이제 내가 적어는 놓을게요. 적어는 드릴게. 충돌 전 이 광자의 에너지고요. 이건 충돌 후 광자의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MC 제곱은 이 충돌 전 전자의 정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얘는 충돌 후 전자의 또 총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적어는 놓으십시오. 요거 사실 좀 제가 욕심부려서 설명하려 했는데 시간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빨리 마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다음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썼던 그 운동량 보존식이죠. 예, 우리가 아까 그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해온 요 그림을 기준으로 다 식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이제 PC법이라고 합니다. PC꼴로 다 나타내요. PC. 예.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요 운동량 보존식 있죠. 요거에 이제 PC 코사인 파이하고 PC 사인 파이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제곱해서 더하면은 이 코사인 제곱 파이랑 사인 제곱 파이가 마법처럼 사라지죠. 사라지고 이제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이 나와요. 블라블라. 그리고 아까 여기 에너지 보존식에 보면 PC가 보이죠. 예. 요것도요. 이제 얘를 여기로 넘기고 이제 양변 제곱을 해서 PC의 제곱꼴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에서 나오는 PC의 제곱 있죠.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심심하면 이거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서 나오는 PC의 제곱하고 에너지 보존에서 나오는 PC의 제곱하고 같다라는 식을 쓰면 그 컴퓨턴 산란 공식이 나옵니다. 이 산란 공식의 뜻은 뭐냐면 이게 그 산란 이후 파장이고 산란 전의 파장이잖아요. 요거의 차이는 결국에 요 세타가 뭐냐면 산란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꺾인 각도예요. 이 꺾인 각도가 클수록 차이가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산란 각도가 0도면 산란이 안 된 거죠. 충돌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파장이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90도만큼 꺾였다. 그러면 이 산란 후와 산란 전이 파장이 이만큼 차이 난다는 뜻이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요 그림에서 빛이 요렇게 꺾인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 45도로 꺾였다. 아, 순서대로 안 돼 있네. 45도로 꺾였다는 거는 대략 요 그림이랑 비슷하죠. 요렇게 꺾이면은 파장의 차이가 90도일 때보다는 좀 작죠. 예. 그 이게 135도로 꺾이는 거는 빛이 요렇게 꺾인 거니까 그 운동량의 변화가 더 심하겠죠. 예. 전자에도 더 큰 운동량이 전달됐고, 예. 광자로 보면 입자가 되튕겨 나오는 듯한 느낌이니까 심하게 튕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전자도 심하게 힘을 받은 거니까 심하게 운동량이 커지겠지. 예, 그러면 심하게 에너지를 빼앗겼겠죠. 광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요 파장의 차이가 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자세하게 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컴프턴 산란 효과가 이게 빛을 입자로 보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빛이 운동량을 가지는 입자라고 보고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이 실험을 해석하면 실험이 아주 잘 해석이 된다라는 뭐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얘가 이 파장이 길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줄어든 운동량과 에너지가 그 전자로 간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이 다 되고, 그 빛을 광자로 봤을 때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을 쓰면은 실험 결과들이 잘 해석이 된다. 이게 이제 컴프턴 효과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전체적인 줄기를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요 디지스트 면접고사도 이런 식이에요. 이 컴퓨터는 이런 컴퓨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컴퓨턴이란 말도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외래어니까 컴퓨턴 혹은 콤프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장이 짧은 X선을 탄소로 된 흑연판에 조이는 실험을 하였고, 산란된 X선 파장이 입사된 X선 파장보다 길어짐을 관찰하였다. 이게 이제 전자기파 이론을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X선 파장이 길어지는지 그냥 정성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은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거를. 예, 조금 쉬었다가 물질파 이론부터는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